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7명 발생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587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571명, 그리고 해외에서 16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2명이 줄었습니다. 156명, 사망은 3명이 늘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상황이 예상과는 달리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부터 보면은요,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목금토라 그랬는데요. 수요일 날에 707명, 어제 목요일에 629명 정도 나와서 한 80명 정도 줄었는데요. 오늘 금요일은 다시 더 줄었습니다. 40명 정도 줄어서 587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감소 추세를 보이면 예상과 달리 다소 좋은 기조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나쁜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지적해드렸는데 이상하게 검사 건수가 늘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 건수가 사실 지금 정도 되면은 평일처럼 4만 5천 건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3만 5천에서 6천 건, 오늘만 하더라도 3만 6천 건 정도 검사가 됐고요. 어제도 3만 6천 건, 수요일 날에도 3만 6천 건. 이 3만 6천 건의 검사 건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강 기자님이 어제 지적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이제 속도감 있게 되면서 아마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 건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확진자 수도 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 상황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 백신 접종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어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어제 하루 1차 백신 접종이 65만 7천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를 감안하면 거의 하루 동안에만 70만 건에 이르는 백신 접종이 일어났습니다. 향후로는 백신 접종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사회 감염 상황은 다소 내용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소의 상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 상황에서는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향 추세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만 오늘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던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년 4개월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일선 의료진들의 힘겨운 상황이 이로 인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같은 의료인으로서 좀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일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이제 환자와 사투를 하시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셨고 결국은 상당한 이제 우울증을 겪으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우울증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심각해지게 되면은 상당한 그런 이제 압박을 느끼면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제 주위 지인분들 중에 무려 3분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방역 당국도 이 사안을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의료진들이 긴 기간 지금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특히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우리 국민, 즉 환자 이런 분들도 이분들을 존경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에게 상당히 그런 어떤 감정적인 상처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자제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전 국민 모두가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과 예우 또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같습니다. 강 기자는 현장 취재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분들 그리고 의료진들의 번아웃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는 돼 왔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정부가 파견 인력을 늘리기도 했지만 현장에서는 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가장 필요한 지원이 어떤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그 1년 넘게 이 방역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방역 현장에 투입된 여러분들의 피로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인력의 한 33.8%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휴직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저히 교대를 하거나 혹은 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번아웃 상태에 빠지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휴직을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10명 중에 7명 정도, 그러니까 69.7%는 업무 중에 울분을 경험했다라고 예.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이나 혹은 선별진료소 인력들 가운데 약 70%가 울분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현장의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욕설 항의 전화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자택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지 병원을 가야 하는지 보건소를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딘가에 대고 풀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한 사람이 이제 전화 응대를 하는 공무원들이나 혹은 방역 인력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욕설로 항의 전화를 하면서 이제 업무가 마비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부에서는 계속 인력을 충원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 충원된 인력이 기존의 인력의 일들을 제대로 대체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 투입된 인력은 신규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숙련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업무가 기존의 숙련도가 높은 인력에게 부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인원을 늘려놨는데도 왜 그렇게 힘들어해?라는 이제 네. 그 실제 상황을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는 일부 환자나 격리자가 갑질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갑질도 이제 감당을 해야 네.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택배라든가 커피 심부름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방에서 담배를 피는 것 같은 지침을 위반을 해서 네네. 규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뭐 스트레스를 방역 요원들에게 푸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해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예. 이제 한 가지 좀 더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덕분에 캠페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혹은 방역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시민들이 표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만 표현하지 말고 현금을 꽂아줘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덕분에 하면서 지원은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고마움을 느끼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주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수당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분에라고 감사 표시하면서 생색만 내고 정작 인력을 충원한다거나 혹은 인력 충원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한다거나 혹은 그러니까 돈을 쓰는 일은 절대로 예. 안 하려고 했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런 볼멘 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그 대목이 여전히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위중증 환자가 몇 명이 줄었다, 늘었다, 사망자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말로 전해드리는데 그 공간 안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려서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녀 백신 당일 예약 접종 현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제부터 시작이
시작이 됐죠.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접종. 잔여 백신 뜨자마자 바로 없어질 정도로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TBS 정선미 기자가 직접 잔여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을 해봤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 리포트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 잔여 백신 시스템이 열린다고 예고된 오후 1시. 네이버 검색 결과 TBS가 위치한 상암동을 비롯한 서울 시내 병원, 의원의 잔여 백신은 모두 0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샵 탭은 접속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회사 주변의 병원 수십 곳에 전화해 잔여 백신 당일 접속이 가능한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기존의 전화로 신청받은 대기자들이 수십 명이라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1시간가량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른 결과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병원이 떴고 절차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가능한 병원을 눌러 운영 종료 시간 전에 접종 여부를 물은 뒤 예약 신청 버튼을 눌렀더니 예약 완료. 이거 아니야? 나 됐어! 체온을 측정하고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수를 통해 의사와 진료를 마친 후 이상이 없으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끝났어요? 이상 반응을 병원에서 지켜보는 30분까지 포함해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왼쪽 어깨 부근으로 뻐근한 근육통이 느껴졌지만 별다른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 40대 직장인이라든가 기타 직군에서 이거 빨리 맞고 여행도 가고 싶고 기타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빨리 맞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후련해요. 사실 이거 주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부는 잔여 백신 접종 대상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가능한 30대 이상이라면서 60대 이상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당일 예약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 네, 정선미 기자가 힘겹게 예약을 해서 백신 접종을 했는데 카카오 앱이 한때 먹통까지 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티켓 예약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굉장히 잔여 백신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핫했는데요. 그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분명히 처음에는 신청자들이 폭주해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까지도 생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김없이 네이버와 카카오 두 곳에서 잔여 백신 현황을 어제 오후 1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보신 분들은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잔여량이 0이어서. 잔여량이 0입니다. 그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던 의료기관이나 혹은 어제부터 접종을 시작한 의료기관에서 이미 그 노쇼 백신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백신을 맞을지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고서 이 대기자 명단을 마련해 놓은 곳들이 전화 굉장히 접수 많습니다. 받은 리스트를요. 네, 그래서 그 예. 대기자 명단이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까지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보건소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존에 확보한 대기자 명단이 있다면 그 대기자 명단도 활용하라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잔여 백신이 남은 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대기자 명단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건 사례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제 오전이나 오후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은 다음에 전화를 받고서 직접 가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내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 정도부터는 그런 대기자 명단에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택 주변이나 혹은 직장 주변에 잔여 백신이 있다라는 물량 숫자가 뜰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방금 리포트에서 정선미 기자가 했듯이 예약을 한 다음에 정해진 네. 시간에 가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잔여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예약을 했는데 그분이 노쇼를 하면은 앞으로 예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서 잔여 백신을 확인한 다음에 의료기관과 연결이 되어서 예약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은 이제 앞으로 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예약을 하신 다음에 예약을 하셨으면은 약속한 대로 꼭 노쇼하지 말고 가셔야겠군요. 가셔서 접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여유가 생길 수 있겠군요. 네. 예, 설 교수님도 시도해 보셨습니까? 저 어제 해봤는데 예.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여 백신이 남아있는 네.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예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50대시니까 7월부터는 맞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고3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로 1차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때는 백신을 어떤 걸 맞게 되는 건가요? 아직 모르는데요. 예. 다만 하나 거의 확실한 것. 이것도 이제 방역 당국이 아직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것은 고3이 방학 동안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3은 연령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18세 이상의 백신 접종이, 죄송합니다. 16세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이 화이자 백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백신은 현재까지는 18세 이상부터 이제 허가가 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3은 화이자 백신을 아마 맞아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3인 경우에는 여름방학 동안에 화이자 백신을 거의 확실히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50대 이상이나 그다음에 선생님이나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이 무슨 백신을 접종할까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데 이후 후반기에는 이제 모더나 백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물론이지만은 네. 노바백스 백신 이런 백신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당국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상반기에는 백신 접종 대상이 대부분 이제 고령층에 집중이 되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장년층으로 확대가 돼서 7월부터는 50대 그리고 고3 수험생 이런 일반 국민들로 1차 접종할 수 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그 노바백스 그 백신은 언제쯤 도입이 될까요? 그러니까 노바백스 백신은 지금 허가 일정이 조금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정부의 계획은 5월이나 6월 달 정도에 영국이나 혹은 유럽연합에서 노바백스를 먼저 허가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네. 심사를 해서 한 달 내 사이로 그러니까 6월이나 혹은 7월 초까지는 허가를 내줘서 3, 4분기부터는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을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이나 유럽연합에서 계속해서 노바백스의 허가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제 허가 일정이 늦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미국이랑 멕시코에서 노바백스의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영국에서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는 1월 말에 나왔는데 지금 미국과 멕시코에서 진행이 되는 좀 규모가 큰 3상 임상시험의 결과가 아직 중간 결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바백스가 그 설대호 교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표현을 빌리자면 콩만한 회사예요. 작은 회사요. 지금 그 예. 콩만한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콩만한 회사가 이번에 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바백스 백신을 개발한 미국의 콩만한 바이오벤처가 이제 떴는데 이 콩만한 회사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노하우가 없군요. 네, 노하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규제 당국의 백신과 백신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전담해 가지고 해주는 업체나 기관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노바백스가 허가 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대신 대응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방역 당국에서 노바백스 측에 협조를 약속까지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규제 당국의 허가를 하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겹쳐가지고 지금 일정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대목이 있죠. 왜냐하면 노바백스 백신이 빨리 허가가 되면 이 백신은 지금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네. 생산이 진행 중이고 또 일부 완제품 물량이 창고에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약된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허가만 되면 또 바로 이제 우리가 접종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딱 막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약간 조금 속도감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는 기존에 많이 언론에서 다뤄져서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이제 많이 드러났는데 노바백스도 뭐 이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안전성이나 효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전통적인 방식, 상당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은 전통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교차 접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백신이 이 노바백스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노바백스가 이제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유망한 백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방금 강 기자님 지적하신 이런 문제, 지금 임상 결과가 다 취합이 안 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백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백신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해봤더니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 특히 그 설대우 교수님과 제가 몇 차례 강조해드렸던 항체 면역과 그리고 T세포가 관여되는 세포성 면역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체 면역에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지만은 특히 두 번째 세포성 면역,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잡아서 없애주는 그 T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노바백스 백신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여러 임상시험 결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 혹은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메신저 RNA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이 필요할 때 이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을 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날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게. 크기 예. 때문에 이 노바백스 백신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정만 좀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고3 학생들이 맞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고3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2학기에 교육부는 유치원, 초중, 고교생을 전면적으로 등교하겠다라고 밝힌 것이고, 우려하는 부모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일단 지금 지역사회 바이러스의 감염 밀도가 높으면, 네. 그러니까 방역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작년 11월에 A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학교에서도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학교에서 심각한 상황의 집단 감염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방역 상황이라면 학교에서 심각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학생들이 감염된 패턴을 보면 학교에서 감염되기보다는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가족 내의 구성원들 사이의 전파를 통해서 감염된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역만 받쳐준다면 네.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2학기 때 전면 등교를 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의 이득과 그리고 백신을 접종했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 좀 공방은 있긴 합니다만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굳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나 고1, 고2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이득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자원의 가지 여러 가지 비용들. 비용들이 네.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면 등교와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2학기라고 하면 9월 1일부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접종 당국이 예정해 놓은 것이 6월 말까지 1,300만 명이지 않습니까? 6월 말까지 1,300만 명이라고 하면 제가 1차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전 국민 대비 25% 접종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예약률이 100%가 아니니까 이 1,300만 명에 해당하는 접종이 6월 말까지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소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7월 말 정도까지는 이제 1,300만 명, 그러니까 전 국민 대비 25%의 접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고령층의 접종이 완료되는 상황 하나 하고요. 두 번째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확진자 상황입니다. 그러는데 만일에 고령층, 그러니까 지금 1,300만 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고령층이 다 접종이 되고 지역사회에서의 확진자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학교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감염된 상황에서 만일에 고령층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어린 학생들이 감염이 되어서 전파 확산을 시켜서 고령층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까지 예정해 놓은 것처럼 고령층이 접종이 완료되고 지역사회에서의 통제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어린 학생들 내지 젊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단지 확진자만 다소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면 등교를 강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는데 여전히 고령층에서의 접종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르지 않으면서 확진자 상황이 여전히 통제의 범위에서 위쪽 상단에 존재하는 정도가 되면은 전면 등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이 거죠.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두 분의 입장차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뭐냐면 강양구 기자 입장은 상관이 없다. 2학기 때 전면 등교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 교수님은 고령층이 보호가 되어야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내용적으로는 제 얘기나 우리 강 기자님 얘기가 거의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강 기자님이 더 안 하셔서 네.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2학기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고령층을 계획대로?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이 네.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이 고령층,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에 70%, 80% 이상, 저는 사실 90% 이상이면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많이 백신 접종이 되어 있을 때는 2학기 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포함한 초중고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는 그렇다면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세부터 네. 17세까지도 접종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기준을 연령을 좀 낮춰가지고 화이자 백신을 지금 고3들 접종하는 것처럼 고1, 2나 혹은 중학교 1, 2, 3학년에게도 접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고령층이 백신으로 보호가 되면 오히려 없다. 사회활동이 많은 20대, 30대들에게 집중적으로 접종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그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하는 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두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은 활동 반경이 넓지가 않고 오히려 학교나 집을 왔다 갔다 하는 비교적 활동 반경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일에 백신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30대 이하, 즉 20대에는 백신 접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나 다른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에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이때 여유분의 백신이라고 하면 화이자나 모더나나 노바백스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20대를 집중적으로 접종하고 학생들은 다소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미 접종을 해서 전국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게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린 학생들, 특히 고3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에게는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득도 크지 않지만은 실도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백신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전적으로 강 기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런 범주 내에서 네네. 아마 접종 당국도 전면 등교 또 학생들과 관련한 접종 양상 이런 것들을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